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제대로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변희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니 제가 좀 전에도 여쭤봤는데 뉴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재판에서 이겼다 이런 속보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금요일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가 궁금한 건 뉴탐사가 그런 보도를 했을 때 그게 뭐 국회에서는 김의겸 당시 의원, 전 의원을 통해서 이제 확대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지금 후보죠, 전 비대위원장 이분도 뭐 정말 엉뚱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혔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김의겸 의원이 뭐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떠들어 버린 거구나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재판 결론이 나왔다고요. 네. 일단 이게 다들 아마 그거 가짜뉴스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을 네네. 거예요. 웬만한 국민들 같은 네네. 경우는. 근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한동훈, 윤석열이 있었던 그 술자리를 제보라기보다는 자기 남자친구에게 떠든 첼리스트 여자 녹취죠. 그렇죠. 그게 이제 기반이 됐던 건데 그 첼리스트가 나는 그냥 내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냥 이 허황된 첼리스트의 그냥 거짓말을 그대로 뉴탐사가 보고하고 김의겸 의원이 질른 뭐 그런 사건으로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문제는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 10억 소송을 걸었습니다. 뉴탐사에. 네. 근데 이게 막상 소송으로 가니까 그럼 한동훈 당신이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다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술집 이름은 이하입니다. 청담도에. 네. 이하 술집이에요. 이제 뉴탐사가 취재해서 이하를 지목을 했습니다. 여기 거라고. 그러면 그날 그 이하에 그 시간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알리바이. 당연히. 네. 법원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네.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한동훈은 자료를 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뉴탐사 측에서 오히려 법무부에다가 야 한동훈의 그 근무 일지나 그러니까 한동훈의 차량 일지 같은 거라도 제출해라. 그리고 법원도 그거 제출하라 그랬는데 법무부도 제출 안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걸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진짜 와이프의 진술서도 있을 수 있겠지. 와이프가 거짓말이라도 뭐 그렇게 되고 아니면 핸드폰에 그 위치 추적 장치를 하든지 그냥 네, 네, 네. 방법은 수두룩한데 하나도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법원은 다음 달에 선고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동훈의 패소가 확실해요, 사실 이 예상이. 네. 근데 오늘 이제 선고가 나온 거는 그 술집 주인, 아까 얘기한 이하 주인이 왜 청담동 그런 술자리가 없었는데 이하를 지목해서 그렇게 있었다고 주장을 했냐. 재판을 5억을 걸었어요. 손해배상 청구 네. 소송을요, 민사를. 근데 이것도 똑같은 누구한테 간 거예요? 그 뉴탐사한테. 뉴탐사한테. 네.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게 그러면 그날 그 자리에 술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술집 주인이 증명을 해라. 그럼 다른 손님의 카드 명세나 뭐 매출 있겠죠. 명세서나 CCTV나 아니면은 맞아요. 많겠네요. 뭐 종업원 증언이나 많겠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또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하나도 여기서도. 그래서 결국 똑같은 이유로 네. 한동훈 재판이나 이 이하 술집 재판이 똑같은 이유로 이하가 져서 지금까지 이하 쪽은 이 주장밖에 안 했습니다. 술집 쪽에서는 자 뭐 조선일보 보도를 봐라 없다 그러지 않냐. 근데 그런 건 재판부가 인정 안 한 겁니다. 네.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술집에서 그 더군다나 그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이 온 술자리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건 얼마나 쉽겠냐. 특정한 날에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데 네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뉴탐사에 이 승소를 해줬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건 카드 매출이나 이런 것만 봐도 전표예요.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 법원에서 제일 주목했던 건 CCTV예요. 네. CCTV 그리고 이미 경찰이 다 확보했거든요. 네. 그 충분히 이제 이 자기 이제 이른바 구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네. 그걸 안 했다 이거죠 당연히. 이게 똑같습니다. 한동훈하고 이하고 똑같은 네. 거에서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도 다음 달에 패소가 거의 확정적이죠.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이 청담동 술자리라는 건 다 지난, 다 끝난 현안이 아니라 엄연히 지금도 살아있는 현안이고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냐면은 그걸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입증을 못 하고 있다. 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있다는 거고 네. 또 하나 이제 또 이
큰 이제 어쩌면 좀 파문이 일고 있는데, 자, 그럼 이하에는 술자리가 없었다 이거예요. 한동훈하고 뭐 윤석열하고. 그러면 그 당시 아마 기억할 겁니다.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이 술자리를 주도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 연예인인가 뭐 아, 연예인이 아니라 저 자유총연맹 부총재 출신의 네네네.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그렇게 뭐 이 대통령 법무장관 술자리가 아니고 네. 자기하고 김앤장 변호사 한두 명하고 자기 지인들 한 8명 정도가 술자리를 했던 거를 첼리스트가 과장해서 얘기한 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그럼 그 술자리는 어디서 했냐, 청담동. 이하가 아닌 DK라고 주장을 했어요. 딴 데. 네. 이하는 큰 데입니다. 연주하시면 되고. DK는 선술집이에요. 조그만데.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첼리스트 그 여자도 맞다. 이세창면 맞다. 거기서 8명 정도가 놀았다. DK라, 다 DK라고 찍었어요. 네. 그래서 경찰 조사도 DK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 DK 술집 사장이 그런 거 없었다. 그런 자리. 폭로해버렸어요. 네. 그런 자리 없었는데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그런 자리 있었다고 좀 양해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받아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자기가 이제 진실을 고백한 거죠. 그런 술자리 없었다. 오히려 자기는 회유를 받았다 했었다고. 이 주장이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네.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DK라고 이 경찰 조사 보고서 나오거든요. 네. 이게 조작된 자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야, 이거 가지고 수사하면 줄줄이 사탁으로 나오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경찰도 책임을 추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이 경찰의 수사 보고서가 조작이 됐고 뭐 네. 사실은 이 디테일한 것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 수사 보고에서 무슨 뭐 H 변호사가 있었다 하는데 H 변호사는 자기는 무슨 소리냐 거기 없었다 그러고 뭐 네. 한두 개 복잡한 게 아닌데 조작 수사 혐의가 지금 짙어서 이것도 지금 이 최상병 수준이나 뭐 여기까지 끌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모습이 윤석열 정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최상병 사건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네. 만약에 그 임성근 사단장 문제를 그냥 좀 봐주려다가 이거 뭐 대통령의 실수다. 이거 내가 재벌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 개입했다고 대국민 사과하고 임성근을 징계했으면 가볍게 끝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이걸 1년째 거짓말에 와가지고 지금 폭탄까지 가르듯이 저는 이 술자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대통령 술 좋아하는 거 국민들 다 아는 얘기고 네, 네. 청담동에서 그냥 그 변호사들하고 뭐 법무장관하고 한잔 했다? 뭐 부적절하긴 하지만 뭐 약간 뭐 유감 표명하고 뭐 있었다고 넘어가면 되는지 않겠냐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완전히 없는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이제 변 대표님 안내를 따라 간단 말이에요. 청담동도 그렇고 그런 거짓말을 했든 뭐 하여튼 조작했든 어떻든 간에 그거는 이게 통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검사 집단, 윤석열 한동훈을 비롯한 검사 집단은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 네네. 그러니까 이 김영철 이제 이 검사의 이제 이 탄핵 소추안을 보면은 이제 따져보면 나오는데 수사가 막힐 때마다 위증교사와 증거 조작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사가 막히면은 보다 더 성실하게 그렇죠. 수사해서 증거를 찾아내요. 그게 없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윤석열 사단은 수사가 막히면은 증거 조작이 들어가.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산 거죠, 따지면은.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통령 되고도 그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힘센 기관, 무소불위의 기관이 검찰에서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대통령 돼서도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이게 통한다고 생각한 거, 통했으니까 대통령까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검찰대 같은 경우는 밀실에서 조작을 하는데 네. 대통령 되면은 외부 기관들까지 막 움직여가 조작하니까 스케일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러다가 자꾸 이제 들통나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들통나지 않은 조작 수사가 얼마나 많았을까 지금 좀 끔찍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네요. 진중권 씨는 잘 아시죠? 저는 30년간 지금 저하고 대한민국 정치 사회에 이견을 보이면서 싸우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하여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잘한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아주 그렇죠. 잘한다. 네, 잘 아는 제가 뭐 사람인데. 진중권 전문가라고 불러도 뭐 될 정도. 그런데 김건희 씨,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랑 통화를 했다 내가 나중에 보니까 57분 했다라고 최근에 밝혔잖아요. 스스로. 일단 진중권 김건희 통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2년 만에 통화했다 그러는데 네. 그럼 일단은 2년 전에 통화했다고 칩시다. 그때는 네. 영부인도 되기 전이에요. 네네. 영부인 되기 전이고 검찰총장 부인이든지 아니면은 대선 후보 부인일 텐데 네. 그때부터 진중권하고 김건희는 통화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2년 만에 자기 말로 2년 만이야 근데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 네네. 어쨌든 자기 말로는 2년 만에 전화를 와서 57분 동안 윤석열 한동훈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 진중권에게. 그러니까 그 상황은 뭐예요? 그러면은 네. 김건희가 거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 봐야죠. 그렇죠.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가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일 텐데 네네. 그걸 진중권에게 57분을 상의를 했다는 거는 진중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문력. 네. 네. 그리고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둘 중에 하나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조정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김건희가 진중권에 부탁했다는 얘기는 진중권이 한동훈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진중권이 또 이제 그럼 넌 한동훈하고 또 무슨 관계냐 나오니까 또 그걸 공개를 했는데 한동훈이 4월 11일 날 진중권에게 뭐 6개월 만에 또 점심을 먹자고 연락을 했다 그러는데 네. 4월 10일이면은 총선 대참패를 한 바로 다음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날 연락하는 사람이 진짜 최측근이죠. 그럼요. 최고 자문. 보통 관계가 아니죠. 총선 저 정도 참패하면 일단 네. 일주일 정도는 아마 연락을 칩거. 받은 거고 네. 그 상황에서 전화한다는 거는 그 최고 이제 측근인데 바로 진중권한테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표현이든 성립 가능할 것 같아요. 김건희 씨의 멘토다, 한동훈 씨의 멘토다, 또는 고문이다, 자문이다, 하여튼 뭐 이런 중요한 역할을 진중권 씨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권의 실세들이 기댈 만큼 뭐 힘이 있나요? 아니면 풍부한 뭐 노하우가 있나요? 안목이 있나요? 뭘까요, 이건? 아니 저는 그런 걸 잘 못 느껴가지고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러니까 뭔가 쓸모가 있으니까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최소한 진중권은 저 김건희 이슈만 나오면은 온몸을 던져서 육탄방어했습니다. 아, 충성심. 네,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모든 비판은 반여성주의라는 걸로 매도를 시켜버렸는데 네네. 그게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완전히 그 페미니즘을 그냥 오용한 건데 네네. 김건희를 여자라서 공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뭐 아니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일부인데 그걸 전면화하는 거잖아요.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김건희가 여자여서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범죄가 문제인 거죠. 한 말이 아닌데 그걸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를 했고 한마디로 네네. 뭐 이거 곡하 가세나 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지 지금. 네. 근데 이제 그게 마음에 들었을 테고 한동훈 대에서는 저는 뭐 이건 제가 직접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이 조국 헉서 멤버들 있잖아요. 네. 그게 김경률 진중권 아닙니까? 네. 거기에 류제일이라고 또 있어요. 네. 그분은 뭐 하는 분? 원래 이제 그 주사파 운동하다가 보수로 전향해서 유제일. 네, 네. 지금 이제 완전히 보수가 돼 있다 그러는데 유재일 씨가 그 저하고 만나서 내가 그걸 물어봤죠. 김경률, 진중권, 한동훈 도대체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이 한동훈이 김경률에게 완전 귀를 빼앗겼다. 그래요? 무조건 김경률만 된다 한동훈은. 근데 김경률은 진중권에게 뇌를 빼앗겼다. 네. 그래서 머리를. 머리를 진중권이가 지배한다 김경률을. 그 결국은 진중권은 김경률을 통해서 한동훈을 지배하는 건데 네. 난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진중권이 주장한 건 뭐냐면 자기는 한동훈하고 자주 연락 안 한다. 네. 연락할 필요 없죠. 김경률 통해서 조정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영부인과 한동훈 둘을 움직이는 한마디로 이 정권의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최고 실세라고 봐야죠. 뭐 마쿠 최고 실세인데 그 마쿠에서 이제 무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스스로. 나는 뭐 57분 통화했어. 나는 선거 직후에 한동훈하고 밥도 먹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전당대 판을 완전 정리를 해버렸는데 진중권이. 지금까지 원희룡 등등 이제 전 범보수는 한동훈이 영부인을 무시했다. 네. 문자를 어떻게 무시하고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대응도 안 하고.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했다. 이 프레임으로 싸웠는데 네. 진중권이 튀어나오면서 57분 동안 내가 직접 영부인 통화했지만은 영부인은 한동훈 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오히려 자기가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과를 뜯어말린 친윤 세력을 비난했고 한동훈하고 잘 지내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진중권이가 직접 영부인을 대리해서 얘기해버리니까
영부인을 무시했다고 떠들어대던 보수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할 말이 없어졌어요. 할 말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 전당대회 후보들이 토론을 하면 뭐 막말을 하거나 색깔론 이렇게 가는 것도 그런 겁니까? 약간 그러니까 싸움의 저 내용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요. 지금은 이제 그 한동훈이 뭐 윤석열을 배신한 것보다 좀 보수 진영은 이 정권을 보수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네. 진중권이 여기에 이데올로그다 그러면 이건 좌파 정권 아닙니까?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 정권이 우리 정권 맞냐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서 지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만 잘라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중권이 단지 한동훈만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까지 주고 있으면 이거는 정권 자체를 버려야 되는 상황으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보수가 훨씬 더 깊은 고민에 들어갔죠, 지금 상황에. 아니 근데 전당대회는 이제 뭐 어대한이 좀 강화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론조사를 실제로 해보니까. 아니 그게 진중권이가 완전히 그냥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어대 안에. 진중권 효과입니까? 진중권 효과 제일 그럼 크죠. 진중권 씨는 윤석열 정권과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밀착하고 싶어하는 까닭 이런 건 뭐예요? 권력에 대한 뭐 탐욕인가요? 그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강준만 교수도 그렇지만 네. 그 지식인들이라는 게 꼭 감투를 쓰지 않더라도 한 정권을 뒤에서 움직인다는 그런 욕망들은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진중권도 이제 만만한 윤석열을 찍어서 어찌 보면은 강준만 교수가 DJ 때 했던 거를 자기는 해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뭘 해보고 싶은 거죠? 잘 아시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구상이나 실제 국정 운영에서 진중권의 모습이 보였다 이런 게 있을까요? 뭘까요? 저는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국정 기조가 바뀌는 거죠. 지금 네. 어차피 이제 한동훈이 들어오면서 한동훈의 브레인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변절 좌파들이기 때문에 네. 보수가 원하는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마 진중권이 끌면서 이 정권을 보수가 아닌 다른 노선으로 끌고 가려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 강연이나 뭐 방송 출연해가지고 그런 대로 뭐 수입도 나쁘진 않아요. 물론 막 로비에서 해먹고 이런 건 아닌데 네. 이 지식인이나 농객의 성향상 그냥 세상을 자기가 뜻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 건 이득이기 때문에 진중권 씨 입장에서 진중권도 네. 그렇지만 안티조선 출신들이 좀 그런 게 이제 강준만 유시민도 좀 그런 게 있었고 네. 감투는 별로 안 썼잖아요. 유시민 뭐 보건복지 장관 잠깐 한 했죠. 것만 국회의원도 했죠. 뭐 그거 위에는 당대표도 이제 했고. 요즘에 야인에 네. 있는데 야인에 있더라도 이 권력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욕망은 저는 강준만 씨도 포기 안 했다고 봅니다. 네. 강준만도 요즘에 보면 한동훈의 뭐 책사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찰진 재미가 따로 있을 수 있다. 전 뭐 제가 듣기로는 이를테면 변절하거나 하여튼 전향하고 그러면 아침에 호텔 조찬 모임에도 불려가고 그럴 때 강연료도 꽤 된다고. 꽤 되긴 그러니까 네, 그거 짭짤하고. 플러스하고 또 네. 김경준은 또 뭐 금감위원장이나 금융위원장 또 추천도 받기도 하고 네네. 뭐 그렇게 인생 사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제 한동훈이 지금 뭐 당대표로 거의 확정된 상황이니까 네. 이러면 이제 진중권, 김경준 세상이 열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보수는 뭐냐 이거죠. 보수는.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보수의 이제 가장 언론인 유근일 씨가 이제 사실상 거의 정권을 이제 포기하자는 칼럼을 썼는데 네. 김건희가 지금 누구하고 접촉해서 지금 사고 터진 게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서울의 소리 이명숙이라고 네네. 두 번째가 최재형 목사고 세 번째가 진중권인데 왜 다 좌파냐. 드러난 네. 사실. 아니 근데 사실 유근일 씨도 원래 좌파 아닙니까? 본인도 뭐 네. 네. 하여튼 왜 보수하고 통하다 사고 친 건 하나도 없냐. 근데 그 보수에서 조사를 했어요. 네네. 김건희하고 통한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조사하면 나옵니까? 아니 그 조사하면 나올 것도 아니야. 김건희하고 통화했으면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그거 공개 안 하겠습니까? 그거? 자랑 삼아서라도 그렇고 뻔하죠. 이야기거리가 예. 되고 주목을 끌 수 있으니까.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보수에서는. 그러면 김건희 좋은 그룹은 전부 좌파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럼 이분? 아니 근데 김건희 자체가 자기 입으로 자기는 좌파라고 주장을 했었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노무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최재형 목사가 원래 접근했던 게 남북관계 좀 제대로 풀어라 그랬더니 김건희가 네. 자긴 좌파인데 지지한 사람들이 보수여서 좀 시간이 걸린다. 근데 총선 끝나면은 자기가 앞장서서 김정은하고 얘기할 거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까지 포함해서 김건희도 그렇고 다 좌파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이야기는 이를테면 뭐 북한 인권 문제 쪽에 세게 얘기하고
또 그게 사실인지 뭐 탈북자들의 몇몇 증언을 모은 것 같은데 뭐 중학생들이 뭐 저 대한민국 한국 드라마 봤다고 30명 공개 처형 이런 게 대통령 부인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위의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튜버들의 주장하고는 다르잖아요. 대통령 부인의 말은 이런 모습과 그런 모습은 너무 상반되는데요. 아니 지금 최근에 김건희가 네. 진중권 통화 드러난 다음에 갑자기 이승만 기념관을 찾아가지 않나 이런 쇼를 하는데 네. 그 보수들 속이는 거죠. 솔직히 저는 제가 보수 입장에서는 정말 네. 모욕감을 느끼는데 그동안 보수가 얼마나 수준 낮게 움직였으면은 이승만 기념관 한번 찾아가는 걸로 너네 보수 이걸로 만족해라. 난 네. 진중권하고 놀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럼 진보가 다 먹은 거네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론 조성팀, 조사팀, 댓글팀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지금 다툼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게 다 존재하나 보죠. 어디서든. 근데 사실 그런 건 제가 알기로는 흔치는 않은데. 흔치 않습니까? 네. 한동훈이 유별난 것 같아요. 한동훈이 워낙에 이 댓글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네. 한동훈이 유별나지 뭐 웬만한 대선주자들이 드루킹 사건 이후로 더 조심하거든요. 네네. 드루킹 사건은 크게 한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건 장외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별 효과도 없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럼 한동훈이 유별난 거죠. 아까 뭐 색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색깔론으로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희룡 후보 보고 너 원래 운동권 아니냐 뭐 근데 나는 합리적으로 성찰한 전 운동권이다 뭐 게다가 한동훈 후보의 뭐 이모부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약간 많이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가요? 국힘당은 분명한 보수 정당인데 네. 지금 한동훈 주변 인물들이 다 좌파다. 그럼 이건 심각한 거죠. 네. 그러면은 보수 세력은 국힘당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 이 결단을 내려야 되니까 그 정책성 문제는 전당대회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근데 오히려 이제 조중동이 끼어들면서 이제 네. 그런 정책성 부분들이 오히려 희석이 되면서 그냥 아무나 그냥 이길 수 있는 사람 데려가자 막 이러다가 진중권이 여기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다시 따지면 진중권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래서 보수의 정체성이 그냥 파괴했다고 봐야죠. 파괴했다고. 근데 그러니까 아무나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힘이 중요하다,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경률이든 뭐 진중권이든 사실 뭐 이쪽 왼쪽 동네에서 놀다가 갑자기 오른쪽 동네로 가면 너 뭐니?라고 의문을 품고 보기보다도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 다음에 게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귀를 막아버렸다든지 머리를 담당한다든지 이거는 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약간 원래부터 보수가 자존심이 없나요? 그러니까 보수가 원래부터 이 2000년대 초반에 뉴라이트 때부터 좌에서 이 변절 전향에 들어오면은 엄청난 우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태경이나 그런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 좌에서 넘어올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나 봐요. 그래서 2차로 뭐 함은경이니 뭐니 또 이제 최근에 넘어 들어왔는데 역시 또 이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환대하는군요. 여기는 좀 그런 분위기가 강해가 그냥 모여서 이길 수만 있으면 됐다는 승리지상주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최절정이 바로 윤석열이에요.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을 데려와서 선거를 이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그냥 아무나 데려와서 이기면 된다고 하다가 이제 진중권까지 이제 사실상 이제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는 보수가 이제 이건 아니지 않냐는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건. 그래서 윤석열이 들어와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국에는 야 윤석열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한동훈은 우리 안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한동훈 뒤에 이제 뭐 진중권이까지 있다 이러니까 그리고 그 진중권이 김건희까지 휘어잡고 있다 그러면 이 정당은 이제는 이제 뭐 보수 정당이 아닌 거니까 보수는 이제 나가야 되는 상태에 나가야 되는 상태. 근데 이제 우리 전국을 둘러서 주요 현안들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최상병 사건 특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사실은 김건희 씨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말 이 사람이 국정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 김건희 대선 조중동은 이제 거의 짜르는 식으로까지 좀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윤석열까지는 커버를 해보겠는데 김건희 때문에 이게 차기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겠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한동훈이나 하가든 누가 하든. 그래서 이 김건희 문제로 한번 폭발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당 내에서.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가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모르게 네. 이종호 씨가 정말 얼마만큼 개입했고 뭐 이건 모르고 뭐 특검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길목마다 네. 김건희 씨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전당대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열쇠말이 김건희. 예. 아니, 그러니까 진중권보단 김건희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최상병 사건에서도 계속 들리는 게 김건희면 이건 뭔가요? 캐릭터인가요? 김건희 씨? 아니 근데 이게 이 한동훈하고 이미 카톡을 몇백 개를 주고받고 300 몇 개? 검찰총장 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한동훈한테 그렇게 문자 넣었다는 얘기는 네.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 윤석열 밑에 측근들, 특히 검사 측근들한테는 다 개입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 무마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설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에게만 전화하지 않았을 것 같고 이거 합리적 의심이죠. 그렇죠? 문자를 보내도 한동훈 씨한테만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의심해 아니 볼 수 그게 있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나 저 이명수 기자나 오랫동안 통화하고 네, 뭐 별 얘기 다 얼마나 하고. 많이 했겠냐. 근데 네. 보수는 없다 거기에. 아. 거기에 보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김건희 씨는 이런 생각을 하나요? 이런 자기의 작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거나 뭐 하는 것도 다 내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거를 만드는 것도 있고 이번에 진중권의 발언을 보면 윤석열은 술이나 퍼먹고 하니까 한동훈 너 까불면 죽어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한동훈이 당권 잡으면은 어차피 윤석열은 한동훈 손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 작업을 김건희가 한 거 아닙니까? 진중권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못하는 걸 하고 있었다는 거지 김건희가 다. 그냥 되게 기괴한 관계 아닌가요?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뭐 조선 시대에도 뭐 그런 캐릭터들 많이 있었죠. 뭐 지금 얘기 나오는 민비나 저 그 전에 그 태종 회비 뭐 원경하구나 뭐 있었죠 그런 스타일들이.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뭐 똑같은 캐릭터인데 태종의 그 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은데 뭐 민비에 대해서는 다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조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윤석열이 못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자꾸 사고가 터지고 뭐 이러면은 이제 정권 진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김건희. 아이고, 탄핵에 대한 청문회를 한다. 국회 법사위에서. 그런데 탄핵하면 안 된다는 청원도 꽤 많고 5만 명 넘어서 그것도 또 청문회를 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그 마무리하면 아마 큰 것들이 많이 터져 나올 텐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지금 130만 명인데 200만 넘어가지 않을까? 이 그때 처리를 하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검사 탄핵을 뒤로 미루고 대통령 탄핵을 먼저 논의한다. 그러니까 일단 순서도 안 맞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탄핵을 할지 안 할지를 청문회로 평가한다. 이게 저는 형식이나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이 야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국힘당도 우리도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되는 청문회겠다. 이게 자꾸 희화화되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전략을 섬세하게 못 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대통령 탄핵을 청문한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건을 딱 잡고 그거 갖고 청문회 정도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뭐 한 일주일 열흘 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틀 가지고 뭐 대여섯 가지 사건을 한번 쭉 들어보겠다? 그걸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반복적으로 나올 거고 저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은 또 온갖 거짓말과 그냥 궤변 늘어놓을 거고 뭐 그렇게 끝나지 않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변 대표님 말씀은 일종의 뭐 축구에서 골 넣기 위해서 빌드업 해 나가듯이 탄핵이라는 국민적 요청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빌드업 과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여기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순서가 좀 바뀌어 있거나. 이 탄핵이라는 거는요. 그냥 한번 논의해보고 야 덮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탄핵이라는 게 정말 국민적 여론이면요. 이 야당은 그걸 책임 있게 성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야당 입장에서는 지상 과제인 거죠. 그거는 한마디로 목숨 걸고 성사시켜야 되는 거지. 청문회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청문회 하는 걸 보면
나올 게 없어요. 별로 나올 게. 지난번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저런 사건들은 이제 특검이나 공수처 수사로 잡아내야 되는 거지. 불러내서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불러내서 답이 맞췄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다가 실망할 수가 있죠. 최상병 입법청문회라는 걸 입법청문회라는 걸 처음 보니까 와 이래가지고 쳐다보긴 했지만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관심이 지금 또 최상병 사건도 또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 그거 이제 이종호라는 사람 나왔을 텐데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지금 녹취록이 아까 첼리스트니 뭐니 장식고 똑같은데 녹취 그냥 나 거짓말한 거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죠. 나는 뻥친 거다. 그걸 잡아내는 거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거든요, 사실은. 지금이라도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다. 한번 조언을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청문회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데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기대하면 실망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아주 세게, 그러니까 대통령 청문회 넘어가면서 검사 청문회 안 하는 거냐 탄핵 이 우려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사들의 행태는 내란이다. 이때로 잡아낸다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김영민 의원 등이 무조건 8월 안에 4명 다 한다 했기 때문에 이 검사청문회를 정말 세게 들어가야죠. 그거는 한 건 한 건이 구체적인 사건들 아닙니까? 그럼 그걸 확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청문회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뭐 종합선물 세트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내란이란 단어를 썼죠. 그게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기자회견에서 그런 표현을 당대표 다른 말은 기억이 안 나고 검사 내란이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줘버렸는데 어찌 보면은 그게 연임의 명분이 돼버린 것도 검사가 내란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들은 이건 정말 이 진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앞장서가지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전쟁이 벌어지고 이 사람의 정치적 생명이 지금 거의 재판 4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재판이나 수사가 조작됐거나 아니면은 덮어 씌워 서민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사와의 전쟁에 목숨을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걸지 않아도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검사 내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연임이라는 거면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수긍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연임 기자회견 중에서 검사 내란 진압하겠다 이게 가장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단어는 세지만 변 대표님 보실 때는 동의할 만한 표현이죠. 왜냐하면요, 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한다고 한 다음부터 검사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 부부를 소환한다 그랬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김승원 의원을 무슨 백신 로비를 했다 그래가지고 또 소환을 통보하고 그리고 강백신이라는 자는 아예 정청래 법사위원장 실명을 걸고 협박을 하면서 당장 취하라 그러고 이게 내란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검찰총장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을 수사한다 그랬고. 아니,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한 게 검사들의 내란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변 대표님 보시기에도 내란이다. 심각한 내란이다. 심각한 내란이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이재명 대표가 본 겁니다. 이거 놔두면 큰일 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실제로 수사권 뭐 기소권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 소환해가지고 직권남용이다 또 명예훼손이다 해서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네요. 지금 가장 살벌하게 검사 탄핵을 준비하는 게 김승원 의원이에요. 지금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싸그리 모으고 있습니다. 싸그리 모으고 있어요, 이 자료들을. 그 김승원 그냥 덮어 씌워버리고 그냥 백신 로비를 한 게 아니라 대학의 한 백신 개발팀이 식약청이 너무 늦게 하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던져준 거야, 식약청에다가. 이런 일은 원래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로비라고 덮어 씌워버리면요 구속영장 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수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압박하면 진술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백신 개발 회사 사장 불러다가 너 죽고 싶냐 해가지고 나 김승원에게 청탁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송영길 대표 똑같거든요. 사실 송영길 대표도 저 김영철 녹취록에다가 구속된 건데 그 짓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김승원을 저렇게 하고 있으면 나머지 법사위원들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솔직히 그런 민원은 안 해본 사람 없을 테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에게. 전쟁이군요. 전쟁이에요, 전쟁. 야, 근데 약간 좀 의아한 게
그래도 여기는 헌법기관이고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자기들이 검사여도 뭐 지검장, 뭐 고검장 뭐 이러면서 굉장히 출세해야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도 조금 열리는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도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놀랍네요. 그러니까 한 윤석열 밑에 있는 한 2~30명의 검사들과 거기에서 연결된 한 100에서 200명 검사들이 네네. 똘똘 뭉쳐서 검찰의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야당은 180명이나 하더라도 거기서 과연 검사하고 정면 싸우겠다는 사람이 10명이나 될까라는 내가 볼 때 그럼 법사위원만 싸운다는 건 하더라도 이제 목숨 걸고 네. 싸운다라는 게 한 10명도 안 될걸요. 이재명 대표님 목숨 걸려있고 그러면은 난 이재명과 같이 무덤까지 들어가겠다고 싸울 수 있는 사람 10명이나 되겠냐는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전체 권력은 야당이 더 센데 들이받으면은 검찰이 더 셀 수가 있는 거죠. 슬슬 저 전선이 균열이 생기고 슬슬 뒤에 딴 데 쳐다보고 이런. 아니 저는 이 실제로 법사위가 겁을 먹고 네. 후퇴했다고 봐요. 후퇴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놀래가지고 내란으로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지. 네. 법사위원들 겁먹고 아니 강백신이라는 검사라는 자가 법사위원장 실명을 걸고 협박을 했는데 왜 정청래 위원장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래요. 보통 정청래 위원장 스타일이면은 막 뭐라 그러죠. 네. 못하고 실제로 이틀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검사들한테. 야, 그럼 이거 정말 내란 맞네요.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힘이 중진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다 입막음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다. 그리고 두렵네요. 언제 어느 때도 구속영장을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는 있어도 네. 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 3번만 쳐보세요. 그거 버틸 수 있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철규 의원입니다. 경찰관 생활하면서 검찰청에 부지런히 불려다니고 구속영장 청구 3번 있었거든요. 이성만 의원도 구속영장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낙선했죠. 그렇게 네. 해서. 그러니까 영장 한 2번 치면 이 사람 낙선된다 생각하니까. 다음 선거 때. 선거에. 네, 그렇죠. 야, 이 검찰 만만한 싸움이 아니어서 네. 이 4인 검사청문회에 저는 민주당 전체 정치 생명 다 걸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걸 도망간다거나 똑바로 못 해가지고 검사가 못 잡아내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민주당에 조언을 해준다면 니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니들은 정말 엉망진창이 일단은 된다. 이 4명 중에서 김영철 것만 이재명 대표 관계가 없어요. 네네. 나머지 3명은 억지로 연결하면 다 이재명 대표 뭐 수사와 관계가 있으려고 간접적이라도? 하는데 네. 김영철은 아무 관계가 없고 네. 김영철이 수사는 범보수 쪽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작업해서 이 김영철 탄핵 관련해서는 보수 지식인 18명의 지지 성명을 제가 받아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영철을 그리고 민주당도 그걸 알아요. 네. 그래서 김영철 제일 먼저 한다. 네. 그 여기는 미디어 취재했지만 유탐사가 또 잡아놓은 것도 있으니까 네. 이 아군들이 있다고요. 아군들이. 네. 그래서 김영철 때 완전히 승부를 걸어서 거기를 박살 내버려야지 되지. 네. 김영철을 못 잡으면 나머지 3명은 못 잡을 겁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멀쩡한 나라가 아닌 게 계속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싸움의 추이도 중요하지만 이 싸움을 보는 눈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잘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어차피 이제 이 전쟁을 하려면은 네. 6월 항쟁 때처럼 범국민 검찰 무슨 정권 종식 운동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네. 민주당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요 지금 서울에서 국힘당보다 10%다 아래입니다. 이래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87년 6월 항쟁 때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운동본부를 야당과 제야 네. 시민사회가 같이 만들었던 것처럼 네. 네. 그래서 그 원탁 테이블을 만들어서 네. 그리고 저 보수 진영에게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줘야 돼요. 네. 어차피 이 싸움 보수가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 민주당의 지지세만 가지고는 싸움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셨고요.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